안녕하십니까. 해월TV 정상호입니다. 어떤 나라가 성공하고 어떤 나라가 실패할까요? 지구촌은 왜 도대체 평평하지 않을까요? 또 우리나라는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많은 답이 제시되어 왔죠. 그러나 분명하게 와닿는 답은 드문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정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거대 담론이라서 길 안내로 책을 한 권 참고할 텐데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Why Nations Fail. MIT 경제학과 교수인 데런 에스모글루 교수와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인 제임스 로빈슨 교수가 썼습니다. 이 책이 말하는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도인데요. 제도가 포용적이면 나라가 발전하고 수탈적이면 실패한다는 것이죠. 약 700쪽으로 지뢰겁을 줍니다만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최종 답을 짜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사를 간단하게 보면 2대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13세기 징기스칸이 몽골 제국입니다. 이때 비로소 진짜 세계사가 시작됐죠. 그 전까지는 동아시아, 유럽 이렇게 따로국밥 지역별 역사였죠. 둘째는 18, 19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입니다. 몽골 제국으로 세계사가 열렸지만 인간의 생활 수준은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왕조 교체, 세력 교체 이 정도에 그쳤죠. 그러다가 산업혁명 이후부터 생활의 질이 크게 달라졌죠. 불평등도 확대됐고요. 세계 불평등의 원인에 대한 이론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리적 위치. 이 차이 때문에 빈부격차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열대 지역은 대부분 못 살고 온대 지역에 잘 사는 사람들이 몰려 있잖아요. 열대 지역은 날씨가 더워 사람들이 게으르고 힘들게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동의하시는 분이 꽤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나 최근 문명의 발상지인 인더스강 유역이나 캄보디아의 앙코르 왕국, 현재 아프리카의 소득 1위인 보츠와나나 싱가포르 등을 볼 때 보편 타당성이 없다고 합니다. 지정학도 여기에 들어가겠죠. 우리가 사는 반도의 지정학을 보죠. 반도는 대륙과 바다 사이에 있잖아요. 양날의 칼이죠. 잘하면 대륙과 바다를 아우를 수 있는 요충이지만 잘못하면 양쪽에서 협공당하는 고달픈 신세가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탈리아 반도의 로마, 터키 반도의 오스만 터키, 한반도의 고구려. 강력한 국력과 건강한 정신으로 대륙과 바다로 뻗어갔습니다. 그러나 19세기 말 조선은 국력이 허약하다 보니까 오히려 양쪽에서 협공당했죠. 둘째는 문화입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의 주장인데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발전을 촉발한다는 관점이죠. 그러나 최근 역시 정답이 아니라고 합니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동아시아, 기독교 관계가 없잖아요. 이탈리아와 프랑스, 가톨릭 국가고요. 멀리 갈 것 없이 남한과 북한을 보십시오. 남북한이 같은 역사와 문화를 가졌지만 야경이 너무나 대조적이잖아요. 셋째는 무지가설입니다. 나라의 집권층이나 국민이 번영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 실패를 줄이고 성장에 불을 지필 수 있는 정책의 개발과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대부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하는 것이죠. 여러 제약과 갈등을 넘지 못해 빈곤과 후퇴의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이죠. 결국 나라를 풍요와 빈곤으로 엇갈리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책이 제시하는 답은 정치, 경제 제도가 착취적이냐, 포용적이냐 여기에 따라 운명이 갈린다는 것입니다. 착취와 포용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좀 더 살펴보죠.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려면 먼저 적절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혁신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신분제 사회는 인센티브가 제한됩니다. 열심히 일해봤자 자기 신분 이상의 반대급부를 얻을 수 없잖아요. 조선을 직시한다 5편에서 보셨듯이 구한말 선교사 제임스 게일이 쓴 책을 보면 조선에서 게으른 상민들이 만주에서는 열심히 일하더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조선과 만주에서 각각 기대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달랐기 때문이죠. 혁신이 일어나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창조적 파괴로 연결됩니다. 기득권층이 자신들의 이익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죠. 그 결과 사회가 변하며 번영합니다. 이후 선순환 과정에 따라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이죠. 반면 착취적 제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어느 수준까지는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과거 소련이나 지금의 중국과 같은 경우죠.
그러나 인센티브가 집권층의 수탈, 부정부패와 자의적 판단에 의해 제한되고 혁신이 일어나더라도 집권층의 이익을 건드리는 수준이 되면 퇴출당하게 됩니다. 결국 창조적 파괴로 연결되지 못해 경제 발전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16세기 영국인들은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칙령에 따라 뜨개 모자를 차용해야 했습니다. 그때 케임브리지 대학생 윌리엄 리가 사제가 되기 위해 집에 와 있었는데 어머니와 누이들이 침침한 등잔불 아래서 밤새 뜨개질을 하거든요. 안쓰러워 6년 동안 고생해서 1589년 세계 최초의 양발 짜는 기계를 만듭니다. 그리고 특허를 받기 위해 여왕 앞에서 직물 기계를 시연했지만 여왕이 특허를 거절하죠. 실직자들이 생겨 정치적 불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것이었죠. 혁신 기술이 창조적 파괴로 연결되지 못한 것입니다. 리는 프랑스로 건너가 면직물 공장을 세우죠. 이번에는 증기기관을 발명한 제임스 와트입니다. 1775년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반대가 극렬했지만 앞으로 25년간 증기기관의 재산권을 저에게 부여하는 의회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미 그 수요가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와트는 1769년 증기기관을 발명해 14년 동안의 특허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6년이 지난 상태였고 상용화의 어려움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새로 특허권 25년을 부여받았던 것이죠. 그 후 와트의 증기기관은 방적공장과 제철공장, 배, 기차 등에 널리 적용되며 역사의 게임 체인저가 되죠. 두 사례에서 주목할 것은 기술 혁신에 대한 사회의 대응이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그 시차가 186년인데요. 이동안 영국에서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 기간 중 영국에서 권력 분산과 다원화가 꾸준히 일어났습니다. 왕과 가신의 권력이 약화되고 경제의 결정권이 의회로 귀속되었죠. 여러 계층이 폭넓게 참여하는 정치 체계가 마련된 것이었죠. 1688년 명예혁명이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수탈적 제도였습니다. 농노제 같은 봉건도의 제도는 사라졌지만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과 독점이 여전히 다수 존재하고 있었죠. 그러나 명예혁명 후 자의적 과세와 독점이 철폐됩니다. 사유재산권도 적극 옹호됩니다. 아이디어에 특허권을 부여해 혁신 의욕을 고취시키죠. 포용적 제도로 바뀐 것입니다. 포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1347년 유럽에 패스트가 상륙했습니다. 터키와 이탈리아 남부에서 시작해 북상하여 러시아와 스칸디나비아 반도까지 전 유럽에 퍼져 불과 7년 동안에 2,500만 명이 희생됐죠.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으니까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노동력이 급감해 임금이 오르죠. 그러니까 소작농들의 목소리가 높아져서 부역과 벌금을 줄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결국 농노제에 기반한 봉건제도 질서가 무너지죠. 상황은 유럽 전체가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체에 있어서 동유럽과 서유럽이 서로 다른 길을 갔죠. 동유럽에서는 임금이 오르지 못하게 소작농을 더 강하게 옥죄었습니다. 물론 서유럽에도 그런 욕구를 느끼는 영주 귀족들이 많았죠. 그러나 동유럽과 달리 이미 농노들이 충분한 힘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귀족들이 뜻대로만 할 수 없었던 거죠. 또 대항해 시대를 맞아 식민지 개척이라는 대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잃을 것이 많은 동유럽의 귀족들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 러시아와 동유럽은 1800년대까지 농노제를 유지하는 절대 왕정의 착취적 체제로 갑니다. 서유럽은 근대 산업사회로 바뀌기 시작하고요. 또 같은 서유럽 중에서도 명예혁명으로 포용적 제도를 갖춘 영국에서 산업혁명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던 것이죠. 이제 정리해 볼까요? 포용적 체제는 부와 권력이 여러 계층에 분산됩니다. 정치적, 경제적 다원주의를 전제하기 때문이죠. 나만 옳다. 내가 독점해야 된다. 그러면 포용적 체제가 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또 만인평등한 법치주의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센티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자유언론, 독점이나 독재 같은 포용적 체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위험이 발생했을 때 언론이 이를 알려야죠. 그러나 착취적 체제에서는 부와 권력이 지배층에게 쏠립니다. 경제를 새 장 안이 새로 보고 새가 날아갈까봐 두려워 새 장을 열지 못하는 것이죠.
인센티브가 없거나 제한적이 되는 것입니다. 일해봤자 빼앗아 간다. 노력해봤자 사다리를 탈 수 없다. 기술 개발해봤자 돌아오는 게 없다. 잘 했더라도 집권자 자의에 따라 순간에 끝난다. 그런 사회에 어찌 미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이 책은 세계 불평등의 원인을 제도에서 찾습니다. 전통적인 3대 이론을 반박하죠. 그러나 헤어리 보기에 지리적 위치나 문화는 제도와 동떨어진 독립변수가 아닙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죠. 따라서 이들을 통합해 입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피라미드인데요. 나라가 발전하는 동력은 그 시대 그 나라가 처한 지리적 위치가 바탕입니다. 그 나라의 역사와 국민의식이 짜낸 문화가 허리 역할을 하고요. 포용적 제도는 상부 구조로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만들어내는 장치가 되는 것이죠. 꼭대기는 갑툭튀입니다만 리더십이죠. 결국 일을 하고 매듭 짓는 것은 사람이잖아요. 리더십을 빼고 생각할 수 없죠. 만약 징기스칸이 아니라 다른 유목사회의 리더였다면 13세기 몽골 제국이 가능했을까요? 또 17세기 영국이 포용적 사회였지만 유능한 정치인과 혁신가들이 없었다면 명예혁명과 산업혁명이 가능했을까요? 결국 지리적 위치, 문화, 포용적 체제, 리더십 이 네 가지 요소가 버무려지면서 비로소 성공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하고요.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